했고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기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미 부채를 끌어다 쓸 대로 끌어써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에도 제한점이 명확합니다. 뭐 아주 일시적인 그런 약발밖에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작정 부양만 한다고 무조건 또 경기가 살아나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채를 끌어다 쓰는 부양책이 지나치면 분명히 단점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펀더멘털이 확실한 미국 같은 나라가 부양책을 쏟아붓는 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원래 성장할 거를 4로 만들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부실한, 즉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경제, 산업 경제 산업 경쟁력 그런 것들. 뭐 미국은 탑10 기업들을 보면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셰일가스 등 에너지 면에서도 탄탄합니다. 그런 펀더멘털을 갖추고 부채를 끌어다 쓰는 거랑 그것을 모르고 부양책을 쓰다가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일본 같은 나라를 들 수 있죠. 기초 소재 말고는 경쟁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일본이 부양책만 끌어다 쓰니까 표면적으로는 화폐가치 막 폭락시키면서 부양책을 쓰니까 뭔가 성장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절대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생활이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돈만 표면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증시는 상승했지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결국 한계점을 보이고 작년부터 추락하고 있죠.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관해서는 이미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에 집중하겠습니다. 중국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GDP를 2배 올리겠다고 단언했었죠. 지금 보면 코미디 수준입니다. 급속한 경기 냉각과 보조급 지급 한계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중국 내부 기업들의 매출 부진 및 해외 투자 감소 등 개인적으로 중국의 최악은 지금보다 미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트럼프의 강력한 중국 때리기가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이었고 오늘은 그에 대한 그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지부진하게 끌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만 짚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자세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군중 앞에서 말했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또한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WTO 가입 승인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의 아니란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WTO를 중국의 공산주의를 빠져나오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에 중국은 안 바뀌었고 결론적으로 GDP만 WTO 가입하기 전에 비해서 그 후에 한 10배가 뛰었죠. 결국에 공산주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그 국가를 잘 살게만 만들어준 꼴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와서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가 같이 피해를 입는 꼴이 있는 겁니다. 자, 2017년엔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대해 조사명령을 내리고 반보조금 및 반덤핑 무역 관행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이 이런 중국과의 패권 전쟁, 그러니까 부상을 누르려고 하나 보다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했지만 지금과 같은 그 전쟁이 지금과 같은 세계를 흔드는 경제 전쟁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2018년 트럼프는 보란듯이 중국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고 이때부터 중국도 반격에 돌입하면서 그 유명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막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양쪽 나라의 경제에게 어떤 분명 해가 되는 양쪽 나라의 경제에 모두 해가 되는 이 무역 분쟁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의 수출 규모를 비교하면 덜 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피를 보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틀린 분석은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합의는 언젠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를 2019년 말 지금에 와서도 그 2018년 때의 시점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 여전히 더욱 이 악화일로를 걸으리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2018년 말 미중은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일정량의 구매에 서명을 했죠. 또한 2019년 2월 24일 트럼프는 당분간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10%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발표하고 본격적인 뭔가 소위 밀당에 돌입을 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세계가 안도하면서 초라는 건 2019년 1월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박스피 선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상승기를 맞이했었죠. 하지만 5월 트럼프는 바로 10%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밀당에 다시 강공을 다시 펼쳤으며 계속되는 이 협상 불발로 8월까지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다가와서 갑자기 또 당기기 드디어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나 했지만 결국 빅딜은 없었고 부분적인 합의만 이루면서 지적재산권이나 무역 개방 등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외해둔 이번 합의에 이르면서 스몰 딜이죠. 미국은 다시 홍콩 문제로 중국의 홍콩 그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의 재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제한까지 법제화하면서 중국 박살내기를 위한 단계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역 합의의 핵심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서는 고사하고 다시 싸울 준비를 두 나라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개념은 다 짚은 것 같아요. 무역 분쟁은 올바른 공정 개방 무역의 발걸음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패권 전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원하는 게 트럼프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힘을 기르면 얼마나 고치기 힘든지를 세계적인 사례를 들어서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무역 분쟁이 옳은 일인 것은 분명하나 세계가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막심하죠. 여기서 중국의 피해는 더욱 막심합니다. 당사자죠. 단순히 GDP가 떨어지는 것이 중국의 문제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이하 그런 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 연관되는 기업들이 모조리 제재를 받으면서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지금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건비도 급상승해서 공장으로서의 메리트도 떨어지고 있죠. 삼성 휴대폰 공장도 중국에서 철수했죠. 결국 중국 내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중국 같은 고성장 나라에서 돈을 막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잖아요. 성장하면서. 그럼 자동차도 중산층이 많아지고 자동차도 더 많이 사게 되고 이런 나라인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심한 폭락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몰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출 면에서도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죠. 단적으로 화웨이의 유튜브 없는 폰을 누가 쓸까요? 메이트 30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쓸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의 국민들이죠. 근데 중국 내의 국민들 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걔네들은 좀 그렇고 원래 유튜브 못 쓰니까 써도 되죠. 쓰겠죠. 하지만 그 비싼 메이트 30 가격에 해외에서 중국 폰을 쓸까요? 출시하는 게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속하는데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부분이죠. 5G야 그동안 화웨이가 그래도 그 장비를 깔아놓은 게 있고 워낙 그거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거랑 쓰던 걸 쓰는 거랑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그나마 선방하는 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산업에서는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중에 핵심을 꼽자면 제조업 투자를 꼽을 수 있죠. 중국은 공종을 막론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투자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4년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제조업 투자 감소는 곧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중국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고용률을 보면 지금 7년 동안 최저인데 투자율이 15년 동안 최저라고 했죠. 그러면 향후 고용률도 투자를 많이 해야 고용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그 자산을 가동하면서 그 자산에 붙어서 그 자산을 가동하는 사람,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오늘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10분이라는 저희 돈 되는 라디오에 일정된 이 시간 동안 최대한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천 한번 정중히 또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